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16일 오후 11시 37분입니다. 지금 설 연휴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 연휴가 되면요, 코인 시장은 항상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찾아보면 설날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있었다. 10년 중에 무려 9번이나 상승장이었다라는 점을 제가 어저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좀 보여드렸죠.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설 때는요? 왜 설 때는 제가 추석이라고 했나요? 설인데. 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설 때는요, 왜 그러면 코인시장이 좋았을까? 그것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때가 바로 설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날 때 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코인판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요, 코인판에 들어와서 다 흑우가 돼버립니다. 주식판에서 내가 그래도 잔뼈 좀 굵었다, 그래도 코인 이번에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왜 코인판만 오면은 그렇게 죽을 쓰고 돈도 못 벌고 바보 같은 투자를 하게 되는지, 오늘 준비된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시죠. 자, 영상 보시기 전에요,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요, 이 영상이 참 좋았다,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면 준비된 내용 지금부터 털어드리겠습니다. 굵었다 자신하던 투자자들이 왜 유독 주식시장에서는 나름 잔뼈가 굵었다 자신하던 투자자들이 왜 유독 암호화폐 시장에만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이게 다 봐서일까요?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줬던 분들일수록 더 크게 공감하실 질문이죠.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심층 분석 보고서는요, 그 이유가 운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두 시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유가 아주 재밌는데요. 평생 축구만 해온 국가대표 선수를 어느 날 갑자기 럭비 경기장 한가운데에 뚝 떨어뜨려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주식 투자에 익숙한 분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이 그토록 어렵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역량의 착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했던 필승 공식,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는 그런 방식이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패를 부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구조부터 심리 그리고 문화적 차원까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완전히 다른 경기장부터 살펴보죠. 보고서는 가장 먼저 시장의 물리적인 환경, 즉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하는데요. 저는 잠들지 않는 시장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이면 끝나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확실히 쉬잖아요. 투자자에게 정보를 소화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 말 그대로 숨 쉴 틈을 주죠. 바로 그 숨 쉴 틈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1년 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시장을 마감하는 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이슈 하나로 자고 일어났더니 자산이 반토막 나 있을 수 있다는 공포.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보고서는 이게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결국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충동적인 매매, 그러니까 패닉셀링이나 패닉 바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안정장치, 즉 브레이크의 부재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변동성 완화장치, VIA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잖아요. 네,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냉정을 되찾을 시간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폭락을 해도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표현이 아주 섬뜩한데요. 주식 투자자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거래 정지되겠지? 라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자산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실제로 비트코인이 몇 시간 만에 퍼센트 폭락하거나 일부 알트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퍼센트씩 하락했던 사태를 떠올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숨 쉴 틈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다니. 그럼 길을 알려줄 믿을 만한 지도, 즉 정보는 어떤가요? 주식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DA에 들어가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무제표나 기업 공시를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회사가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법적 구속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실상 마케팅 홍보물에 가까운 백서 한 장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백소 한 장으로요? 네, 개발팀이 로드맵에 적어놓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도 투자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죠. 보고서에 나온 한 문장이 이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뒤지고 있을 때 코인 투자자는 텔레그램방 인원수를 세고 있다.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주식 투자자가 당연하게 여겼던 숨 쉴 틈, 브레이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존 기술이 필요한 이유죠.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르니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즉 나침반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주식에서 쓰던 PBR 같은 익숙한 잣대가 여기선 왜 통하지 않는 건가요? 바로 그게 주식 투자자들이 겪는 두 번째 혼란, 즉 평가 방식의 충돌입니다.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와 이더리움을 비교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분기별 매출, 순이익 같은 명확한 재무 데이터가 있으니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는데 PER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죠? 분석가들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를 기업의 매출로 보고요. 새롭게 코인을 발행하는 걸 비용으로 간주해서 PER과 유사한 지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2023년 기준 이더리움의 PER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얼마였나요? 무려 39배였습니다. 139배요. 솔직히 듣는 분들 중에는 그건 그냥 투기 광풍을 정당화하려는 말장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PER 139배짜리 종목이 있다면 폼이라고 할 텐데요. 바로 그 시각 차이가 함정입니다. 주식의 잣대로 너무 비싸다, 이건 버블이다 라고 망설이는 사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걸 미래 인터넷 플랫폼의 성장가치 혹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의 프리미엄이라는 전혀 다른 내러티브로 해석하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하면 가격은 거기서 10이 더 오르기도 하죠. 완전히 다른 언어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좀 막막하게 들리네요. 익숙한 무기는 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냥 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경기장에는 새로운 분석 도구가 필요하죠. 보고서는 그 핵심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을 해서 시장의 거대한 물밑 흐름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주식 차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총합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3.7 이상이면 시장이 과열된 고점, 0 이하면 공포에 찬 바닥권으로 해석하는 식입니다. 잠시만요. 모든 투자자의 평균 매수 단가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주식으로 치면 모든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건 거의 반칙 아닙니까? 아하, 반칙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만큼 강력한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 거래소 유출입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의 코인이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곧 팔려는 매도 압력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다면 이건 장기 보유하려는 매집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투자자는 이런 거대한 자금의 이동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펀다멘탈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와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니 단가 편향의 함정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시바이누 시브가 개당 가격이 0.1원 정도로 아주 낮으면 이게 100원만 가도 대박이다 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학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지는 잘 생각하지 않죠. 시바이누가 100원이 되려면 시가총액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커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주식 투자자라면 시가총액 개념으로 바로 이해할 텐데 코인 시장에서는 개당 가격이 주는 착시 효과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도지코인처럼 기술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커뮤니티의 강력한 결속력과 밈 자체가 자산의 가치로 인정받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렇게 가치 기준 자체가 흔들리니 사람들의 심리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군요. 보고서는 행동경제학의 전망 이론을 언급하는데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센트만 올라도 팔고 싶어 한다라고 마이너스 20%가 되면 언젠간 오르겠지라면 손절을 못한다는 이론이죠. 그게 바로 존버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의 존버와 코인의 존버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은 상장 폐지까지 여러 절차와 시간이 걸리지만
있지만 코인은 마이너스 %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마이너스 %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나 사태 때 설마 영원히 되겠어 라며 저점 매수를 시도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이 말 그대로 소수점 아래로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집단 압력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정부 트위터라고 열매를 배신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죠. 여기에 한국 시장만의 아주 독특한 특수성,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집니다.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인데요. 네. 외환거래법상 해외 송금에 한도가 있다 보니 해외에서 싸게 코인을 사와서 국내에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가 폭발하면 마치 섬처럼 고립된 국내 시장 가격만 나홀로 급등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치명적인 위험이죠. 투자자가 원화를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이미 글로벌 시세보다 %에서 많게는 %까지 비싸게 사는 셈이 됩니다. 아,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세는 그대로인데 김치 프리미엄만 0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만약 해외 시세도 떨어지고 김치 프리미엄도 같이 빠지는 양방향 타격을 맞으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시작부터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게임이군요. 가주와 흑우, 구조대, 졸업 같은 코인판의 독특한 언어들도 이런 시장의 광기를 보여주는 지표 같네요. 정확합니다. 흑우는 호구를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그 밑바탕에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잔혹한 폭탄 돌리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졸업이라는 단어 역시 꾸준한 자산 증식을 통한 은퇴와는 다른 일확천금으로 한 번에 이 판을 떠난다는 뉘앙스가 강하죠. 이런 용어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문화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 비이성적인 심리를 파고드는 주식시장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실패 방식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말 충격적인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그풀, 양탄자백의 서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 토큰 사태죠.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의 편승에 발행된 스퀴드 토큰이 있었죠. 가격이 단 며칠 만에 23만 %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코드에 매도 불가 기능을 몰래 심어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계속 사기만 했을 뿐 아무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개발자가 모든 자금을 들고 사라지자 가격은 1초 만에 0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매도 버튼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주식 투자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죽음의 소용돌이라 불렸던 루나, UST 사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디지털 뱅크런이 얼마나 무섭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죠.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 US 알 수 없는 공격으로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이걸 담보하던 루나 코인을 알고리즘이 무한대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UST 가격을 1달러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요. 듣고 보니 이건 마치 회사가 망해가는데 주가를 방어하겠다고 자사주를 무한정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0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벽하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루나의 공급량은 며칠 만에 수억 개에서 수조 개로 늘어났고 10만 원이 넘던 가격은 소수점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투자자들까지 전 재산을 잃게 된 대참사였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약탈자, 에미의 봇과 샌드위치 공격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이건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방식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약탈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마지막 남은 우유를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그 우유를 먼저 채간 뒤 여러분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는데요.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서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샌드위치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코인을 사려고 주문을 넣으면 MEF라는 로봇이 그 주문을 미리 감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0.1초 먼저 그 코인을 사서 가격을 살짝 올려놓죠. 그 직후 여러분의 주문이 체결되고 봇은 여러분에게 비싸게 팔아치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럼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예상보다 조금씩 비싼 가격에 사게 되고 그건 전부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군요. 짚어봤는데요.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주식 투자자의 실패는 그들이 무능하거나 분석을 게을리해서가 아닙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 가치평가 기준의 부재, 극단적인 심리적 함정, 그리고 러그풀이나 샌드위치 공격 같은 주식시장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까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배운 합리적 원칙이 이 정글 같은 곳에서는 생존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결론도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식의 문법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온체인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심리 파악, 그리고 지갑 보안 같은 새로운 생존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의 성공 경험만 믿고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냉혹하게 그 현실을 짚어줍니다. 주식시장의 엘리트 개미도 코인판에서는 그저 먹기 좋은 살찐 흑우일 뿐이다. 정말 강렬하고 뼈아픈 마무리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식 투자자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이 모든 위험을 뚫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규칙으로 이 새로운 게임에 임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의 성공 전략은 우리가 배운 전통적인 금융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좀 살펴보셨나요? 왜 주식하던 사람들이 코인판에 들어오면은 달라지는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먼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코인시장의 특수성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없죠.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보에 대한 서로 차이가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명확한 공시가 있지만은 코인판에서는 백서가 있다. 근데 공시라는 것은 신뢰도가 있지만 백서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시라든지 아니면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지만 코인판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코인판 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것은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냥 개인들의 생각에 분위기가 휩쓸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존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뼈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코인판에서는 존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존버를 많이 하는데 또 특징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존버를 해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지만 코인판 같은 경우는 존버를 하다 보면 코인의 가치와 상관없이 순환 펌핑이라든지 아니면 세력들의 장난질을 인해서 가격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하시던 분들이 코인판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코인판에 들어와서 힘들어했던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이 최근에 주식판에서 코인판 들어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힘든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